3억 내놓으면 1,500만 원 줄 테니까 내 돈부터 갚아. 그리고 큰며느리, 너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라. 난 너같이 개념 없는 며느리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박미숙입니다. 60대 후반으로 곧 칠순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 전 지독한 돈벌레를 떼놓고 이제야 숨통이 트여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사는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7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지독하고 혀를 내두를 만큼 인성이 바닥까지 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남이면 모른 척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넘어갈 텐데 하필이면 고부 관계로 엮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얻었네요. 다가오는 명절 다들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곧 여름이 끝나고 풍성한 가을이 다가오겠죠. 저희 아이들은 군밤을 참 좋아하는데 올 추석에는 밤을 한가득 구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까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사실 큰며느리가 있을 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렇게 고소하고 달콤한 밥 먹는 재미를 누리지 못했어요. 항상 돈 문제로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었거든요. 몇 달 후 다가올 명절을 생각하니 한때 골치 썩게 만든 며느리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허심탄회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앞으로 저와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교훈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남편과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 둘에 막내딸까지 키우면서 남편과 욕심 부리지 않고 소소한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소문난 구두쇠였어요. 오죽하면 저도 돈 아껴서 죽을 때 모두 싸서 가려고 저러나 싶었다니까요.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모두 아껴가면서 모은 돈으로 자식 셋을 대학교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보냈답니다. 자식들끼리 우애도 좋고 부모 위할 줄도 아는 애들이라 저와 남편은 자식들 보기만 해도 뿌듯했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서울에서 탄탄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작은아들 현준이는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은주도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이 정도면 저랑 제 남편도 자식 농사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요? 아이들이 인성 바르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자식들이 좋은 사람으로 잘 컸으니까 분명 좋은 짝을 만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큰아들이 뭐에 홀렸는지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자를 만났더군요. 저희 부부는 가장 먼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던 큰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회사 동료가 스튜어디스를 소개시켜줬다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처음으로 집에 왔을 때는 얼굴도 아주 곱고 싹싹한 사람으로 보여서 참 괜찮다고 생각까지 들었지요. 삼남매를 모두 타지로 보내놓고 적적했는데 큰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던 그 해에는 집안에 웃음꽃이 가득 폈었네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으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큰아들이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까 신혼집도 서울에 구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집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여보, 민준이 서울 신혼집 구할 때 한 3억 정도 도와주려는데 어때? 뭐라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그 큰 돈을 쓰겠다고요? 난 당신 죽을 때 다 싸들고 가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줄 알았더니. 뭘
또 죽을 때 다 싸들고 가. 다 자식들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남편이 워낙 구두쇠라서 먼저 저런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역시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조금 참고 아꼈다가 나중에 자식들 필요할 때 손 내밀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남편은 큰아들한테 3억을 선뜻 내줬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그렇게 큰 돈을 보낼 줄 몰랐던지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가 3억이나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큰 돈인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네 아버지가 갚으라고 주셨겠어?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너희들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 뭐. 너도 자식 낳아봐라.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앞으로 잘 살게요. 그래, 신혼집 구할 때 보태도록 해. 큰아들은 처음에 돈 좀 보태주겠다고 했을 때도 3억이나 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았어요. 구두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자식들 키우면서 정말 10원짜리 한 장도 그냥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도 용돈 한 번 받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학원에 꼬박꼬박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대신 학원에 다니면서도 성적이 내려가면 무서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피 같은 돈을 써서 학원에 다니면 그 값을 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잘 알고 있긴 했지만 선뜻 큰아들 신혼집 구하는 돈까지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3억이라는 큰 돈을 내놓다니 남편은 그저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때 큰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 집을 구하고 저희를 초대까지 했었어요. 며느리는 신혼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입이 귀에 걸린 표정으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민준이랑 다복하게 잘 살아야 해. 알겠니?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잔뜩 신이 난 아들 내외의 표정을 보니까 저도 참 뿌듯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긴 뭘. 내가 전부 다 도와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지. 아니에요. 3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차고도 넘칠 만큼 도와주신 거죠?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시아버지에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 당시 5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3억을 도와주니까 대출을 크게 받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그 돈 우리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거야.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그거 하나 바라고 도와준 거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열심히 잘 살게요. 그때 저희를 보면서 고맙다고 하던 며느리의 표정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어찌나 고마워했으면 남편과 제가 더 못해준 게 미안했을 정도였겠어요. 하지만 사람은 잠깐 겪으면 정말 그 속을 알 수 없더군요. 저희 부부가 처음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건 큰아들이 결혼하고 3년 뒤부터였어요. 3년 만에 큰며느리가 첫 손자를 낳아서 남편하고 같이 손자를 보러 서울로 갔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죠. 요즘은 며느리들이 손주를 낳으면 수고했다고 용돈을 준다고 하길래 저와 남편도 며느리 줄 용돈을 챙겨갔죠. 산후조리원을 나온 며느리가 집에서 아들과 같이 손주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안의 첫 손주다 보니까 남편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손주를 보자마자 남편은 품에 안아보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좋을까? 어려서부터 아주 눈, 코, 입이 훤하네. 우리 아들 닮았나? 아니면 우리 며느리 닮았나? 남편은 손주를 안아보고 이리저리 살펴보더군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친손자의 모습에 저까지 흐뭇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산통을 깨는 소리를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아버님, 당연히 저 닮았지요? 솔직히 남편 이목구비가 그렇게 봐줄 만한 이목구비는 아니잖아요. 얼굴은 그래도 제가 훨씬 낫지 않나요? 남편 친구들도 다 저보고 아깝다고 한다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남편은 당황했고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예쁜 얼굴이긴 했는데 이렇게 시부모를 앞에 두고 노골적으로 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큰아들이 못 봐줄 정도로 못생긴 얼굴도 아니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남편이 손자를 보고 기뻐하며 허허 웃고 넘기더군요. 꽃미남이어야 잘생긴 건가요? 제 아들도 충분히 호감형인 얼굴인데 며느리가 농담이라도 저렇게 말하니까 괜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도 이제 막 산후조리원 나온 며느리한테 뭐라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넘겼죠. 그때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남편이 며느리한테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출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가 수고 많이 했다. 어머,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받자마자 열어서 얼마인지 확인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스러웠죠. 보통 어른이 봉투를 내밀면 나중에 몰래 확인하지 않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봉투를 받자마자 대놓고 숫자까지 세더군요. 그러더니 봉투에 50만 원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표정이 싹 변하면서 투정을 부리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른 집은 출산하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준다고 하는데 고작 5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이 집안에 첫 손자를 낳았는데 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지금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요새 물가가 얼만데. 50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여요? 그렇게 안 받는데 아버님이 손이 작으시네요. 전 아들 낳았으니까 아버님이 명품 기저귀 가방이라도 사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돈만 생각하는지 마음이 복잡했죠.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투덜거리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갈수록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혔는데 옆에서 잠자코 지켜보던 아들이 결국 며느리한테 호통을 치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주신 건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니,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엄마들끼리 연락하다 보면 시댁에서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둥, 차를 뽑아주셨다는 둥 자랑하기 바쁜데 난 뭐라고 말해? 50만 원 받았다고 해? 그 사람들 자랑하려고 만나? 그것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당장 아버지한테 사과드려. 아들은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한 듯 표정을 구겼지만 그래도 기가 죽은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말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앞으로 조심해라. 이제 부모가 됐으면 말 한마디를 더 신경 써야지. 네,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점점 걱정이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을 지켜보면서 며느리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나요? 그래서 며느리도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큰 며느리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무렵 둘째 아들 현준이가 결혼하면서 작은 며느리가 생겼는데 큰 며느리랑은 정반대였죠. 솔직히 큰아들 결혼 당시엔 큰 며느리가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 도와줬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돈을 착실하게 모았더군요. 그때 남편이 둘째 아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현준아, 너희는 도와줘야 할 상황이냐? 둘째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둘이 모은 돈에다가 대출 좀 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라 집을 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작은 며느리는 결혼하고도 알뜰살뜰 살림도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집안의 두 며느리가 가장 비교된 순간은 손자들이 크면서부터였어요. 저도 처음엔 며느리들 비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식구들이 전부 모이면 눈에 띄게 비교될 수밖에 없었어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날은 새해라 온 가족이 모였었는데 큰 손자가 3살, 작은 며느리가 낳은 손자는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새해를 맞아 오랜만에 본 손자들을 보면서 돈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들 얼마나 컸는지 볼까? 우리 큰 손자 발이 부쩍 컸네. 자, 여기 용돈 받거라. 남편은 큰 손자에게 용돈으로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자를 보면서 남편은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갓난쟁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자,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더 크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제 돌이 지나서 걸음마를 겨우 시작하는 작은 손자한테도 역시 5만 원을 주면서 말했어요. 온 가족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큰 며느리가 산통을 깨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랑 다 커서 뛰어다니는 큰 손자 용돈을 똑같이 주세요? 좀 섭섭하네요. 손자들 똑같이 용돈 주는데 왜 그래? 뭐가 문제 있니? 우리 아들이 2살이나 더 많은데 당연히 장손한테 5만 원은 더 주셔야죠. 둘 다 내 귀한 손주들인데 왜 차별을 해? 너야말로 그 생각부터 고쳐. 그 순간 온 가족이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고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큰 며느리의 말에 화목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못내 서운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분한지 주먹까지 꼭 쥐고 눈에는 눈물이 차올라 있었어요. 옆에서 큰아들이 그만 좀 하라고 타박해도 소용없었죠. 며느리가 계속 얼어붙은 표정으로 앉아있자 결국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남편은 폭발했습니다. 큰애야, 너는 이럴 거면 앞으로 시댁에 찾아오지 마라. 남편의 말처럼 큰 며느리는 집에만 오면 사고뭉치였거든요. 항상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큰 며느리가 분위기를 망치면 작은 며느리가 나서서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노발대발 화를 내는 남편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애는 아직 어려서 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 손자한테 좀 더 챙겨주세요. 아니다, 됐다. 손주들 똑같이 줄 거야. 저희 애는 나중에 크면 챙겨주세요. 기분 푸시고 여기로 오셔서 맛있는 갈비 좀 드셔보세요. 작은 며느리는 아들의 주머니에 넣어준 돈을 꺼내서 밝게 웃으며 큰 손자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만큼 작은 며느리는 현명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늘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던 역할이었어요. 그야말로 맏며느리는 문제하고 작은 며느리는 해결사였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며느리를 보면서 비교를 안 할 수 있겠나요? 오죽하면 제 딸도 큰 며느리를 보면서 불평 섞인 말들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앞으로 큰오빠한테는 돈 주지 말라고 해. 난 진짜 저 언니처럼 돈 달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한두 번도 아니고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난 시집 가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대체 무슨 깡으로 저러고 살까? 결혼을 앞둔 막내도 혀를 차면서 말할 만큼 큰 며느리의 행동은 이해가 안 갔죠. 형편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매년 식구들만 모였다 하면 큰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에 다들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어요. 큰아들한테 기대도 가장 많이 했고 항상 신경을 썼으니까요. 아무래도 큰아들은 첫째이다 보니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한테 쉽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속사정을 알 수 없는 부모의 속은 답답함에 타들어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8년이 지났을 즈음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남편은 눈 깜빡할 사이에 전봇대를 들이받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서 모든 게 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고 말았죠. 항상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고 평생을 구두쇠처럼 악착같이 살던 남편인데 이렇게 쉽게 떠난다는 게 어이가 없고 허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바닥을 치면서 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절규에 가까운 오열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절 진정시키려고 품에 안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제 가슴팍을 내려치면서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떠난 남편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서로만 믿고 살아왔는데 쉽게 보낼 수 있었겠나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곳곳에 남겨진 남편의 흔적을 보면 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온 가족이 살아온 강원도 집에서 이제는 혼자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절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갈수록 혼자 있는 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자다 보면 꿈에 남편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니 차라리 남편을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에 병까지 생겨 강원도 읍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큰아들이 제 소식을 듣고 놀라서 찾아왔더군요. 엄마, 괜찮아요? 살은 왜 이렇게 빠지신 거예요? 엄마는 괜찮아. 바쁜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뭐 하러 오다니요? 방금 의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밥도 못 드신다면서요. 혈압도 높고 안정을 좀 취해야 한다는데 식사를 제때 챙겨 드셔야죠. 당뇨도 있으신데 굶으면 큰일 나요. 괜찮아. 엄마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일어나면 돼. 하지만 살이 쑥 빠져 헬쑥해진 저를 본 아들은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심을 한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울로 가서 제대로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요. 엄마 이렇게 계시는 거 보고 제가 어떻게 그냥 가요? 오로지 제 걱정뿐인 큰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동안 혼자 있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너희들 빈자리가 크구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다. 엄마, 안 되겠어요. 지금 바로 서울로 같이 올라가요. 혼자 계시면 병만 더 키울 것 같아요. 큰아들은 제 손을 다시 힘주어 잡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의사와 상담을 하고 바로 퇴원 수속을 밟은 뒤 간단한 짐만 챙겨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과 같이 서울 집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절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하더군요. 여보, 지금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몇 통이나 했는 줄 알아. 나는 낮잠 좀 자고 있었지. 근데 어머님은 왜 여기 계셔? 그리고 저 짐은 뭐야?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실 거야. 좀 이해해줘. 뭐라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면서 인상까지 구기는 며느리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미리 소식을 듣지 못한 며느리가 당황스러울 순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인상을 쓰며 면전에 대고 역정까지 낼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지내봤자 서로 불편하기만 할 것이 뻔했지요. 저는 아들 손에 있던 짐을 뺏어들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됐다. 다시 가련다. 아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제 짐을 뺏어들면서 말하더군요. 왜 그러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당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보면 몰라? 말 똑바로 못해? 그게 아니라 어머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당신은 나랑 이야기 좀 해요. 아들이 크게 화를 내니 놀란 며느리도 꼬리를 내리면서 제 짐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며느리가 짐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가려는데 발바닥에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봤더니 온통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천지인 거예요. 고개를 들어 집안을 쭉 둘러봤습니다. 집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빨랫감과 이불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고 소파는 장난감과 동화책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이다 못해 흘러넘쳐서 안 씻은 냄비와 그릇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집을 보자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요새 바빠서 청소를 못했어요. 맞벌이 부부 집안이 다 이렇죠. 세상에 바닥도 바닥인데. 너 먼지 쌓인 거는 보고 사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이야? 오늘 청소하려고 했어요. 우선 여기 앉으세요. 제가 물이라도 가져올게요. 처음에는 신혼집 없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더니 그때의 멀끔한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개판 5분 전인 꼴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직접 보면서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집안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것만 봐도 언제 청소했는지 감이 오잖아요. 심지어 며느리가 물을 떠다 줬는데 저는 물을 마시려다가 컵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대고 마시기도 찝찝하게 컵 입구에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컵을 다시 며느리한테 주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컵이 이게 뭐야? 이걸 설거지라고 한 거야? 이게 뭐예요? 네가 알지? 내가 알아? 설거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그냥 물 마신 거니까 한번 헹궈서 올려둔 건데. 이런 자국이 남을 줄은 몰랐어요. 그 컵을 보자마자 그동안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눈에 훤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정색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던 며느리가 그때는 웬일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더군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절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몇 달 전에 이혼 서류까지 접수했었어요. 아내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살고는 있는데 당분간은 좀 지켜봐 주세요. 뭐? 이혼이라니 또 무슨 소리야? 나중에 엄마가 괜찮아지면 말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엄마도 쉬시면서 저 사람 잘 지켜봐 주세요. 아들은 길게 말하진 않았지만 뭐가 문제였을지 저는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감이 왔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죠. 집안에서 며느리가 유일하게 청소하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명품 가방이 모여있던 안방 옷장이었습니다. 아주 금송아지를 모셔둔 듯 가방들이 가지런하게 세워져 있더군요. 부처럼 생긴 도구까지 따로 마련해 놓고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는 걸 보고 기가 막혔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자기 명품 가방은 목숨처럼 아끼면서 어린 자식은 뒷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손자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밥을 차려주려고 보니까 밥통이 텅 빈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손자는 익숙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원래 밥통에 밥 없어요. 엄마가 두고 간 돈으로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김밥 사 먹었어요. 아니, 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어? 기다려봐. 할미가 밥 해줄게. 저는 손자한테 맛있는 한 끼를 해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대체 뭘 먹고 사는 건지 냉장고에 김치 하나 달랑 있고 온통 캔으로 된 음료수밖에 없는 겁니다. 찾아보니 참치캔이 하나 있길래 밥을 새로 해서 손자한테 김치볶음밥을 해줬어요. 제가 밥을 해주자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괜히 짠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양 부모가 모두 있는 손자가 왜 이러고 사는지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며느리한테 이게 뭐냐고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맞벌이 부부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며느리를 보고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네 새끼는 굶어도 상관도 없다는 거냐? 며느리는 휘청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입학하면 다 알아서 해요.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다 큰 거죠.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디서 술에 취해가지고는 술주정이야. 제가 제 돈으로 술 먹겠다는데 왜 어머님이 잔소리세요? 며느리의 아나무인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때 야근 후 퇴근하고 온 아들이 며느리를 보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또 술 마셨어? 내가 우리 엄마 있을 때만 참으라고 부탁했잖아. 그걸 못 참아서 또 마신 거야. 내가 왜 참아? 내 집인데? 입 다물고 제발 들어가.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 챙길 테니까 먼저 주무세요. 내일 병원에 가셔야죠. 아들은 술 취한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갔어요.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속이 갑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들이 왜 며느리와 이혼 문턱까지 갔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큰아들은 저와 같이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러 미리 예약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은 후 걱정할 만큼 큰 병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큰아들이 겪는 고통이 생각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큰아들이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눈물이 다 나더군요. 아들이 속상해할까봐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위해서 연차까지 내고 신경 써서 병원에 같이 가준 아들한테 고마웠죠.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치과까지 다녀왔는데 임플란트를 5개나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제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임플란트 3개만 해도 괜찮아. 내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하는 김에 다 하세요. 그럴수록 더 미리 고쳐야 앞으로 식사도 잘 챙겨 드시죠.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벌써 날짜도 다 잡았어요. 그냥 치료받으세요. 저 결혼할 때 엄마랑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벌써 잊으셨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은 갑자기 생각난 듯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곧 생신이잖아요. 제가 옷 한 벌 사드릴게요.
한참 멀었는데 벌써 뭘 사? 계절 바뀌는 김에 사는 거죠. 얼른 가요. 돈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면서 아들은 제 옷까지 사주더군요. 남편 떠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에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덕분에 건강검진도 받고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비싼 임플란트까지 해서 제가 정말 호사를 누렸네요. 하지만 이런 든든함도 잠시였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고 서울에서 지내는 2달 동안 며느리와 부딪히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들이 준 옷을 걸어두니까 며느리가 톡 쏘듯 말하더군요. 어머님, 설마 이것도 애기 아빠가 사준 거예요? 그래, 민준이가 사준 거다. 왜 그러니? 왜냐고요? 어머님 모시고 생활비도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비싼 옷까지 사주면 대체 저희는 뭘로 살아요? 뭐? 너 지금 나 눈치 주는 거냐? 저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돈 줄 때는 우리 시어머니고 몸이 약해지고 아픈 곳도 생기니 완전히 선을 긋더군요. 서러움에 화가 났지만 벌써 아들 집에서 1달이 넘게 지내고 있던 터라 저도 눈치가 보여 크게 화내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갈수록 큰 며느리의 태도는 무례해졌고 제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투닥거리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렸어요. 당신 대체 어디까지가 밑바닥인 거야?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돈 때문에 그렇지. 당신이 술값이랑 그놈의 명품 가방 그리고 화장품에 쓰는 돈만 아껴도 우리 생활비 모자랄 일 없어. 알기나 해. 아들과 며느리는 소리를 낮추고 다투었지만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이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생활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일찍 퇴근한 며느리가 생신상을 차려주겠다고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 뒤 무엇인가 도착한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절 불렀어요. 어머님, 이제 나오셔도 돼요. 주방으로 나가보니까 배달시킨 걸로 보이는 짜장면이 식탁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자 며느리는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게 다 뭐야? 짜장면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생활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이번 달 생활비가 빵꾸가 났지 뭐예요. 어머님이 그동안 검사받은 병원비, 임플란트, 백화점에서 산 저 옷까지. 전부 다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 역할하려고 힘들게 짜장면 시킨 거예요. 생일에는 면을 먹어야 오래 산다잖아요? 임플란트도 하시고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았는데 오래오래 사셔야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얄밉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정말 황당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한 방 먹이는 거 아닌가요? 정말 기가 찬 목소리로 며느리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넌 시어미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왜요? 짜장면이 싫으세요? 그럼 짬뽕 시켜드릴까요? 탕수육은 못 사드려도 짬뽕은 사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눈치를 줘도 별말 없이 가만히 당하고 있으니 본격적으로 구박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데 언제까지 계실 건지, 이제 강원도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상위에 차려진 짜장면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감히 이런 짓을 해.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여 오냐오냐 했더니 이렇게까지 나와? 오냐오냐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엄청 불편해요. 제 입장은 생각해 보셨냐고요? 네가 불편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됐다, 됐어. 내가 내려가련다. 어머님, 그러면 그동안 남편이 어머님한테 쓴 돈
다시 돌려주고 가세요. 뭐? 뭘 줘? 이거 보시고 돈 주고 가시라고요. 요즘 세상에 자식 피 빨아먹으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일상으로 짜장면을 받으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정말 기가 찼어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손만 떨고 있자 며느리는 식탁 한켠에 놓여있던 카드 내역서를 저에게 내밀더군요. 깔끔하게 이 돈 주고 가세요. 저희도 맞벌이 힘들어요. 이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줄 건 주고 가셔야죠. 총 1,50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순간 눈이 돌아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너 빨리 튀어와. 내가 생일에 짜장면을 먹어야겠어. 짜장면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오늘 내가 소고기 사놓으라고 말했는데 짜장면을 시켰다고요? 그래, 네 마누라가 무슨 짓을 했나 네가 직접 와서 봐.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너무 화가 났어요. 알고 보니 아들은 며느리한테 소고기랑 케이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걸 다 무시하고 저를 골탕 먹이고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잠시 뒤 집에 온 아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짜장면을 보고 소리쳤어요. 당신,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짜장면이지. 그동안 돈을 얼마나 썼으면 생활비가 부족한 건데. 내가 돈 보내줬잖아. 소고기랑 케이크 사라고.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나 스튜어디스인 거 몰라? 한 달에 내 몸에 들어가는 관리비만 해도 얼만데. 안 그래도 부족한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있자니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두 사람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둘 다 조용히 해. 민준아, 너 이 집 해줄 때 기억나니? 3억 줄 때 돈 갚겠다고 했었지? 네, 갚는다고 했어요. 그래, 나 그 돈 받아야겠어. 지금 3억 갚아. 제 말에 며느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들을 붙들고 물었어요. 뭐야? 그 3억을 빌린 거였어? 맞아. 그때 며느리가 아들의 말에 아차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3억 내놓으면 1,500만 원 줄 테니까 내 돈부터 갚아. 그리고 큰 며느리, 너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라. 난 너같이 개념 없는 며느리 필요 없어. 알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제가 소고기랑 케이크 깜짝 파티 해드리려고 사오려고 했어요. 다 필요 없다니까 너나 사다 먹든지 해라. 그리고 당장 3억 내놔.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주셨던 돈은 다시 가져가실 수 없어요. 뭐, 갚아야 된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며느리가 횡설수설하며 이야기하자 아들은 며느리를 멀리 밀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어머니 말씀이 전부 맞아. 그 돈 갚는다고 내가 확실히 이야기했고 갚을 거야. 당신이 똑바로 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셨겠어? 그리고 당신은 결혼할 때 제대로 뭐 하나 한 거라도 있냐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같이 잘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며느리는 아들에게 소리쳤고 저는 아들 내외에 싸우는 소리가 지긋지긋해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첫 차를 타고 떠날 작정으로 짐을 챙겼죠. 아들은 그날 며느리와 밤새도록 싸우다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손자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큰아들 사는 꼴이 답답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아들한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제는 화가 나서 홧김에 한 소리야. 그 돈 주지 마. 문자를 보내자마자 아들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 답답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내려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그 돈을 꼭 드릴게요. 됐다 됐어. 필요 없다. 다 생각이 있어온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은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강원도 집으로 내려온 뒤로도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3억이 입금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그 돈은 가지고 계세요. 노후자금으로 쓰셔야죠.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이혼 소송 중이에요. 끝까지 버티는데 이번에 꼭 이혼할 거예요. 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굳게 다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되면 한번 내려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큰며느리였어요. 며느리를 보자마자 저는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어? 3억 받으러 왔냐? 아니요, 저 이제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저 남편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제발, 그이 좀 말려주세요. 지금 저랑 이혼하겠다고 난리예요. 뭐라고? 너 웃긴다. 8년 동안 살면서 몇 번씩이나 이혼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깔끔하게 갈라서. 지금 민준이 서울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했대. 그 정도면 이 결혼은 끝장난 거야. 나도 내 아들 고집은 못 말려. 뭐라고요? 변호사요? 그럼 말리셨어야죠. 장남을 이혼남으로 만들고 싶어서 작정하셨어요? 너 지금 장난해? 내가 널 이혼시켰어? 어디라고 여기 와서 그딴 소리야? 네가 1,500만 원 나한테 청구할 때부터 제 정신 아닌 건 알았는데 끝까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서 가서 첨부 정리해. 매달리는 며느리를 겨우 떼어내서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에게 3억을 보낸 걸 알고 두 사람은 크게 싸웠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싸워도 또 화해하고 아이 때문이라도 다시 살 줄 알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며느리한테 손자는 방패였던 거죠. 심지어 그동안 살면서 며느리는 술을 마시고 제 아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큰아들이 참다 못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맨날 돈 타령하는 통에 안 그래도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는데 저한테 1,5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은 그때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성격 차이가 심했지만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참아오다가 고쳐지지 않는 며느리의 술버릇과 돈 타령에 질릴 대로 질려버렸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 때문에 자기가 이혼하는 줄 알고 저를 설득하려고 강원도까지 왔던 겁니다. 정말 자기 잘못은 눈꼽만큼도 모르는 여자였어요. 내로남불이라는 소리가 있죠. 본인이 쓰는 돈은 당연하고 아들이 쓰는 돈은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서울로 돌아간 며느리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이 진행되는 내내 저한테 전화해서 애원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반성문이라도 쓰고 손이라도 들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재결합하게 도와주세요. 재결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이는 거 아니야. 인연이 여기까지인 거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저는 며느리 전화를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한동안 정말 집 근처로 찾아올까봐 문 앞에 빗자루까지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손자가 상처받게 될까봐 가장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더 잘 지내는 거 있죠. 주말에 큰아들이랑 같이 종종 내려오는데 손자는 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지낸답니다. 그 엄마라는 인간은 이혼하자마자 더 이상 재결합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 건지 자기 아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살아요.
아마 평생 가도 그렇게 한심하게 살 것이 뻔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들네 집에 가서 제가 밥도 해주면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 후 아들한테 받은 3억은 다시 아들한테 돌려줬네요. 엄마, 이 돈 왜 다시 주시는 거예요?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드린 건데. 됐다, 이놈아. 나 혼자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어. 네가 잘 사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노후 자금이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기에 얼른 갚으라고 했어요.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통에 한참을 씨름하다 겨우 다시 줄 수 있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 내외를 보며 3억이라는 큰 돈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부 사이에는 돈보다 의리와 신뢰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신뢰는 은행에 넣어둔 돈의 이자가 조금씩 붙듯이 평소 일상에서 쌓아가는 건데 큰아들 부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이지요. 그동안 며느리가 큰아들과 잘 지냈다면 돈 앞에서 무너질 일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것도 아닌데 돈으로 지배받는 생활은 위험하다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또 있는 대로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온 가족이 다 모일 텐데 오랜만에 보는 만큼 돈 얘기 말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면 좋겠네요. 연봉이 얼마니, 나이가 몇 살이니 같은 숫자 이야기는 빼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 물으면서 즐거운 연휴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사연을 보낸 것도 돈의 노예가 되면 파국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온통 돈에만 신경 쓰느라 다른 가족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가정을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부디 나눠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길었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